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 하지만 그녀의 삶은 기이할 정도로 기록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인현왕 후의 그림자이자 장희빈의 대척점이었던 여인 무술이 최 씨가 침묵으로 일궈낸 서늘한 승리의 기록을 추적합니다. 조선의 제19대 국왕 숙종의 시대. 후대의 사가들은 이 시기를 황국의 시대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판이 뒤집히는 시대였습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어 사약을 받고 오늘의 천민이 내일의 권세를 누리던 서슬 퍼런 격동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현왕 후와 장희빈, 서인과 남인이라는 거대 붕당의 자존심을 걸고 버린 이들의 암투는 궁궐 담장을 넘어 조선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숙종 15년 기사왕국으로 인현왕 후가 폐서인이 되어 가마도 타지 못한 채 궁을 떠나던 날 도성의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반대로 취선당의 장희빈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중전의 보좌에 올랐습니다. 남인들의 세상이 도래했고 권력의 무게추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균열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권력의 핵심들이 정사를 논하던 편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 궁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늘에는 무술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투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왕실의 오물을 치우는 가장 낮은 자들. 그곳에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한 여인, 최 씨가 있었습니다. 최 씨의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설에는 고아로 자라 친박 나인의 몸종으로 궁에 들어왔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은 그녀의 아버지가 대궐의 잔심부름을 하던 하급 관리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궁궐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작은 부품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해야 살아남는 궁궐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깨우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장희빈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씨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인현왕 후를 모셨던 나인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궁 안은 오로지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최 씨는 자신만의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는 인내였을까요? 밤마다 대궐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권력에 취한 이들의 웃음소리가 취선당을 채울 때 최 씨는 홀로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놀이개 대신 거친 걸레와 물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비천한 신분이 가둘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조심성 있고 영특했다고 짧게 평하지만 그 짧은 문장 이면에는 수만 가지의 전략과 인내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줌아웃되어 거대한 경복궁의 평면도를 비춥니다. 화려한 근정전에서부터 후원의 가장 외진 무수리들의 거처까지 그 거리만큼이나 멀었던 신분의 벽을 한 여인이 어떻게 넘어서려 했는지 그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숙종 19년의 어느 깊은 밤,
조선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운명적인 만남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숙종 19년의 어느 깊은 밤,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왕은 홀로 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만함이 날로 더해가고 조정의 당파 싸움에 지쳐가던 숙종은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궐 귀퉁이의 작고 초라한 방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비빈들의 처소가 아닌 궁녀들조차 꺼리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의구심에 이끌린 왕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미천한 무수리가 정성껏 차려진 상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 위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정갈하게 떠놓은 정화수 한 그릇과 작은 재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서슬 퍼런 음성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깊은 밤, 누가 허락도 없이 불을 밝히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사사로이 기도를 올리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은 폐위 대신 중전마마인 현왕후의 탄신일이옵니다. 비록 궁 밖으로 쫓겨나셨으나 그 은혜를 잊지 못해 홀로 장수를 빌고 있었사옵니다. 숙종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장희빈의 득세 이후 궁 안의 그 누구도 폐비가 된 인현왕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무수리가 목숨을 걸고 옛 주인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니. 숙종은 그 무모할 정도의 충심에 기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권력을 쫓아 줄을 서는 정승 판서들보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진심이 왕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낮게 깔린 목소리는 처량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등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비단 옷도 없었으나 그 맑은 눈망울과 정갈한 분위기는 그 어떤 후궁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영조를 낳게 될 숙빈 최 씨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저 왕이 그녀의 가특함을 보고 은총을 내렸다고만 전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폐비를 위한 제상을 차렸다는 점, 그리고 왕이 지나갈 시간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점은 그녀가 평범한 무수리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은총을 입은 무수리 최 씨. 그녀의 승급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내명부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단숨에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았고 이어 수계, 귀인을 거쳐 정일품 숙빈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녀가 권력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녀에 대한 기록은 더욱 정적이고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숙빈 최 씨 신도 비명을 비롯한 당시의 기록들은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품이 검소하고 말이 적었으며
비단옷을 즐겨 입지 않았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자애로웠다고 전해집니다. 기록 속의 그녀는 마치 성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황국의 시대, 장희빈이라는 서슬퍼런 존재가 눈을 뜨고 있던 그 궁궐에서 과연 성품의 온화함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장희빈이 화려한 미모와 날카로운 지략으로 숙종을 사로잡으려 했다면 최 씨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순수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숙종은 정치적 계산의 밝은 대신들과 질투에 눈먼 여인들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저는 오직 패비 대신 중전마마의 안녕만을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최 씨의 존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안이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겸손함 뒤에는 서인 세력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인들에게 밀려나 있던 서인들은 무수리 출신의 최 씨를 자신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기록에는 최 씨가 사사로운 정치를 멀리했다고 하지만 그녀가 숙종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는 서인들의 복권을 위한 정교한 포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그리고 숙종의 마음속에서 장씨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내전의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어진 어머니이자 충직한 후궁으로 박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한계를 오히려 방패로 삼아 거대한 권력의 파도를 넘은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속내를 알 수 없는 침묵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숙종 27년 1701년 조선 궁궐에는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이 되었던 인현왕후가 오랜 지병 끝에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애도에 잠겼을 때 유독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빈 장씨의 처소인 취선당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과 함께 숙빈 최 씨는 마침내 그녀가 품어왔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 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빈 최 씨는 왕을 찾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고합니다. 인현왕후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 구석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저주를 퍼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선당 뒤편에 흉물을 묻고 중전마마의 초상화에 화살을 쏘며 죽기를 기도했다는 최 씨의 고발은 숙종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희빈의 목숨을 앗아간 무고의 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 씨는 과연 정의감 하나로 이 사실을 알린 것일까요? 당시 장희빈에게는 이미 왕세자 훗날에 경종나는 강력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반면 숙빈 최 씨에게는 아들 연인 군훗날의 영조이 있었지만 신분의 한계와 세자의 존재로 인해
그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인현왕후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궁궐에서 최 씨와 그녀의 아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장희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 씨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취선당은 당시 중전의 처소만큼이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무술이 출신인 최 씨가 그 은밀한 저주의 현장을 목격했거나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궁궐 내하급 계층을 아우르는 거대한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궁궐의 담벼락이 어디가 얇고 어디로 소문이 흐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발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숙종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최 씨는 결코 앞장서서 장희빈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두렵고 슬프다며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그 눈물은 숙종으로 하여금 장희빈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거두게 했습니다.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게 되고 숙종은 이후로는 후궁이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최 씨 본인의 앞길조차 차단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최 씨의 기묘한 선택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전이 될 기회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장희빈을 몰락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아들 연인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어미로서의 처절한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정치적 승부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이 서늘한 지략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인 중 하나였던 장희빈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후 궁궐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숙종 27년에 그 참혹했던 무고의 옥은 승자인 숙빈 최 씨에게도 깊은 내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제거했지만 그 대가로 숙종은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그녀의 발목을 영원히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최 씨를 향한 숙종의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의 권력욕을 경계한 비정한 견제였을까요? 승리의 정점에서 최 씨는 또 한 번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숙종 30년 무렵 그녀는 스스로 궁궐의 중심에서 물러나 대궐밖 별궁인 이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그것도 왕자를 생산한 어머니가 궁을 떠나 외로이 지낸다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녀가 병을 얻어 요양을 위해 나갔다고 전하지만 화려한 궁중 생활의 정점에서 단행된 이 갑작스러운 은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궁궐의 정치 지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아들 경종이 여전히 서슬 퍼런 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제보자가 바로 숙빈 최 씨라는 사실을 세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세자가 성장할수록 궁 안에 머무는 최 씨의 존재는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세자를 따르는 소론 세력의 눈초리는 날카로웠고 최 씨와 그녀의 아들 연인군 영조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행한 그녀의 출궁은 단순한 요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가장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망명이자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움으로써 아들을 향한 세자의 적개심을 희석시키려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권력 다툼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들 연인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영궁에서의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가끔 숙종이 거동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녀의 삶은 다시 무수리 시절처럼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내명부의 수장에서 쓸쓸한 별궁의 주인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얻어낸 승리의 과실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 유배를 선택함으로써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비정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밤이면 이 영궁의 담장 너머로 저 멀리 창덕궁의 불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의 침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어미의 서늘한 인내였습니다. 역사는 그녀가 궁을 떠난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그녀가 떠난 후 비로소 연인군은 세자의 견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숙종 44년 1718년 3월의 어느 날 궁궐 밖 사저인 어이궁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9.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섰던 숙빈 최 씨의 생애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임종이 평온했다고 전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슴에 품었을 번민과 회한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궁궐에 큰 파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이미 다음 왕위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고 숙종 또한 노안으로 기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장희빈을 무너뜨렸던 여인의 죽음치고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퇴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가 아들 연인군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숙종은 그녀의 장례를 공식적으로 주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후궁의 장례는 내명부의 법도에 따라 치러졌으나 최 씨의 장례는 사가에서 치러지는 형식을 띠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낮은 신분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상징하는 슬픈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침묵은 살아남은 아들 연인군의 가슴 속에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쳤습니다. 어머니의 비천한 신부는 훗날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반대파들은 무수리의 아들이라며 그를 끊임없이 모욕했습니다. 영조는 평생을 이 결핍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는 매년 기일이 되면 통곡하며 어머니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최 씨는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부재는 조선의 다음 300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멸시와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길러낸 생존의 지혜는 아들 영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죽었으나 사라지지 않았고 아들의 눈물을 통해,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룩할 평탕의 정치라는 원대한 꿈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신은 도성 밖 양주 땅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훗날 소령원이라 불리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 대신 거친 흙더미 아래 누운 그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어미로서의 이름이었을까요? 숙빈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21대 국왕 영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파격이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은 영조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천출의 아들이라는 조소와 경멸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평생을 이 지독한 콤플렉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완벽한 왕이 되어야 했고, 누구보다 철저한 유교적 도덕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는 늘 죽은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있었습니다. 영조에게 어머니는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증명해내야 할 존재의 근원이었습니다. 영조는 왕이 된 직후부터 어머니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무곡을 시작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소인 소령원을 정비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의 사당인 숙빈 묘훈날에 육상국물 궁궐 간처에 세워 매일같이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조는 기록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비록 낮은 곳에서 오셨으나 그 성품은 그 어떤 왕후보다 고결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자신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해야 그 아들인 자신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조의 이런 노력은 번번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선왕 숙종의 교지는 영조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왕으로 추존하고 싶어 했지만 법도와 예법을 앞세운 신하들은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그는 죽은 어머니에게 왕비라는 이름을 선물하지 못하는 무력한 아들이었습니다. 영조 20년 어머니의 묘소를 찾은 영조는 비석 앞에서 통곡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일 내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께서 이토록 모욕당하지 않으셨을 것을. 그의 눈물 속에는 신분제의 벽에 부딪힌 좌절과 자신 때문에 기록에서조차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조가 통치 기간 내내 강조했던 탕평과 민생은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았던 그의 어머니와 같은 백성들을 향한 속죄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낮은 신분은 영조를 평생 괴롭힌 족쇄였지만 동시에 그를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며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의 잔치보다 어머니가 잠든 소령원의 적막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이 아닌 이름 없는 무수리의 아들로 돌아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조선의 역사를 적셨고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천민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물을 깃고 아궁이를 떼던 기록조차 가치 없던 비천한 무수리에 불과했을까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보수적이었던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름 없는 무수리가 왕의 눈에 띄어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오르고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역사의 행간을 뒤져보면 흥미로운 가설들이 고개를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단순히 우연히 왕을 만난 행운아가 아니라 서인 세력이 장희빈과 남인을 몰아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한 비밀병기였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김춘택과 같은 인물들이 궁궐 내부의 사정을 꿰뚫기 위해 최 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무술이었다면 어떻게 그 복잡한 궁중 정세의 흐름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인현왕후를 위한 제상을 차려 숙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녀의 가계에 대해서도 의문은 계속됩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하급관리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녀가 어린 시절 친방 나인의 몸종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그녀가 정식 궁녀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궁궐의 가장 밑바닥 생리를 몸소 체험하며 자랐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정치적 감각은 결코 비천한 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의 약점이 무엇인지, 숙종이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언제 침묵해야 자신이 가장 안전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술이라는 신분은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보호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낮은 자. 그녀는 그 투명한 존재감을 이용해 궁궐 구석구석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들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장희빈이 화려한 자태로 왕의 눈을 가릴 때 최 씨는 낮은 곳에서 왕의 마음을 얻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비천함은 오히려 숙종에게 순수함으로 비춰졌고 그것은 곧 장희빈의 독함과 대비되어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숙빈 최 씨라는 인물은 조선 왕실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녀의 출신은 지워졌고 그녀의 지략은 성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거친 무수리의 손이 사실은 조선의 권력을 뒤흔든 보이지 않는 손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가장 높은 곳에 닿았고 자신의 과거를 지움으로써 아들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진짜 정체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정승판서보다도 치밀했던 조선 최고의 전략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숙빈 최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분명한 승자였으나 그녀의 삶은 승자의 영광보다는 지워진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어머니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를 동원하고 거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소령원에 세워진 숙빈 최씨 신도비에는 그녀의 덕행과 인내에 대한 찬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문장들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기이한 공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궁궐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긴박했던 황국의 순간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생생한 육성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그녀를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 박제했습니다. 왕의 은총을 입어 아들을 낳고 검소하게 살다가 죽은 여인. 이것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허락한 숙빈 최 씨의 공식적인 초상화였습니다. 왜 조선의 기록자들은 그녀를 이토록 정적인 인물로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조선이라는 국가가 유지해온 근간, 즉 신분제에 대한 가장 위험한 반증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비천한 무수리가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은 신분이 곧 능력이고 운명이라 믿었던 사대부들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말없는 성녀로 만들므로써 그녀가 가진 강력한 정치적 역동성과 하층민 특유의 생존 본능을 역사적 기억에서 삭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제는 비단 숙빈 최 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무명의 나인들, 소식을 전하던 전령들, 그리고 궐 밖에서 그녀와 연결되었던 낮은 자들의 이름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악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 씨가 움직였던 그 정교한 정보망의 주역들은 모두 기록되지 않을 권리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직 하나,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워진 이름들이야말로 조선 후기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동력이었습니다. 최 씨가 보여준 유연함과 끈기,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적을 무너뜨리는 지혜는 훗날 영조의 통치 철학인 탕평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왕, 영조. 그가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며 민생을 살폈던 그 뜨거운 열정은 기록에서 삭제된 그의 어머니가 몸소 겪어낸 천민의 고통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숙빈 최 씨의 모습은 수많은 덧칠과 삭제가 반복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기록의 이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아들의 미래를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치열한 투쟁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역사책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으나 그녀의 혈통은 조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며 왕실의 심장부를 지켰습니다. 지워진 이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숙빈 최 씨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조선의 가장 높은 곳을 뒤흔들고 결국 왕의 어머니라는 불멸의 이름을 남긴 여인. 그녀의 삶은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였으나 그 대본은 철저한 침묵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승리자라 부르지만 그녀가 누린 승리의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닌 출신에 대한 멸시와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숙빈 최 씨가 장희빈처럼 화려한 권력을 탐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그 서슬퍼런 황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 연인군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포기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왕관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웠고 가문의 영광 대신 자식의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숙빈 최 씨의 삶은 묻습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를 과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가? 아니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자가 역사를 만드는가? 그녀가 보여준 침묵의 미학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에 맞서 자신을 지켜낸 가장 능동적인 저항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소령원의 적막한 숲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혼이 머물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복궁의 단청보다도 아들이 매년 찾아와 흘렸던 눈물 젖은 흙바닥이 그녀에게는 더 편안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비록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으나 그녀가 남긴 인내의 유산은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를 무수리 최 씨라는 비천한 이름이 아닌 역사의 파도를 침묵으로 다스린 지략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꿈을 꾸었던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견디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 뒤에는 어떤 위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